발레리나, 발레리노 합쳐서 발레니나노. 반갑습니다. 발레니나노의 백승무입니다. 자, 세계 모든 주요 도시에는 그 나라 혹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발레단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각 발레단마다 단장의 의도라든가 발레단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 색을 드러내는 주요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레단의 색깔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바로 레파토리입니다. 이 레파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발레단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토록 중요한 레파토리에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을 꼽으라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발레바 하면 누구나 다 두 손을 머리에 올리는 이런 자세를 취하죠. 발레의 호수는 발레라는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레파토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12월만 되면 전 세계 도시에서 공연되는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호두까기 인형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백조의 호수가 발레의 얼굴이라면 호두까기 인형은 가장 폭넓은 관계층의 사랑을 받는 종잣돈입니다. 실제로 많은 발레단들이 호두까기 인형의 연말 특수를 이용해서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리곤 합니다. 물론 호두까기 인형은 발레 예술이라기보다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들이나 보는 유치한 동화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차이콥스키는 처음 작품 의뢰를 받았을 땐 호두까기 인형의 그리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린스키 극장 측이 호프만의 원작 소설을 너무 과하게 각색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고딕 작가 호프만은 환상적 분위기에 사악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인간 본성의 괴기스러운 측면들을 폭로하는 이야기를 주로 쓴 소설가였습니다. 그의 소설 호두까기 인형과 지혜왕 이야기 또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 작품 각색을 맡은 마린스키 극장의 연출 뿌티파의 조연출 이바노프가 원작의 기괴하고 음침한 특성을 제거하고 동화적 분위기로 각색했던 겁니다. 게다가 뿌티파의 트레이드마크인 민속춤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했기 때문에 플롯의 완성도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콥스키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는 1막과 2막의 스토리상의 결합성과 등장인물의 성격 부여에 상담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작곡가가 영감을 얻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하죠. 결국 차이콥스키는 작품 전달을 한 시즌 늦추고 예정된 외국 순회 연주를 떠나게 됩니다. 파리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기 직전에 차이콥스키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동생 알렉산드라의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장례식장에 당장 달려가고 싶었으나 거액의 계약금을 선불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주 여행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살 터울인 이 동생의 죽음은 차이콥스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고질병인 우울증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차이콥스키는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 왕자의 신비하고 행복한 여행에 대한 악상을 떠올립니다. 여동생 알렉산드라와 조카 따찌아나는 차이콥스키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라는 오빠 차이콥스키를 진정한 천재라고 숭배했고, 조카 따찌아나는 아빠보다 삼촌 차이콥스키를 더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인 1887년 조카 따찌아나가 요절하더니 이번에는 여동생 알렉산드라마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차이콥스키는 여동생과 조카와의 단란했던 추억을 토대로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음악으로 상실의 아픔을 달랬던 거죠. 2막 아다지오가 레퀴엠 성인들과 함께 안시카라와 유사한 느낌이 있고, 사탕나무 요정의 이미지가 알렉산드라와 따찌아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호두까기 인형인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이콥스키는 발레 음악에 관해선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 사후에 뿌티파가 재창작한 것이고 그 초연은 대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발레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그 수준 높은 음악에 안무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도 마치 징크스라도 있는 것처럼 보기 좋게 실패했죠. 발레에 대한 모독이다! 예술이 아니다! 라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발레에 관한 한 차이콥스키는 참 운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대인들이 이 발레곡이 미래에 얻을 명성의 10분의 1이라도 알아주었더라면 그 다음에 벌어진 차이콥스키의 의문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음악만 보자면 말년의 작품답게 호두깎이 인형은 교향곡적인 특성이 훨씬 강하게 주입되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음악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인물 묘사도 훨씬 더 개성적이고 풍부한 표현력과 다채로움을 자랑합니다. 이 음악들은 워낙 서정적이고 감미로워서 오늘날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친숙해졌습니다. 발레 음악을 예술로 성화시킨 바로 차이콥스키 덕분이죠. 호두깎이 인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이야기 중심이고 2막은 볼거리 중심입니다. 1막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스탈바움 집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립니다. 거기에 마술사인 대부 드로셀마이어가 참석을 했어요. 드로셀마이어는 공주가 사악한 지혜의 왕으로부터 왕자를 구해내는 인형극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하죠. 드로셀마이어는 아이들에게 호두깎이 인형을 보여주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클라라만 관심을 가지죠. 자, 밤이 되었습니다. 아래층 벽에서 쥐떼들이 나타나 호두깎이 인형이 동료들과 함께 그 쥐떼와 싸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클라라가 용감하게 신발을 던져서 생지왕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막은 호두깎이 인형 왕자와 클라라가 떠나는 신나는 환상여행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종의 여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의 줄거리와는 별 상관없이 볼거리를 위해 일부러 설치한 장면을 디베르티스망이라고 부르죠. 디베르티스망은 프랑스어로 기분 전환이라는 뜻인데 발레에서 단순한 유의와 오락을 위해 보여주는 여흥적 무용을 가리킵니다. 스토리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재미나고 화려한 장면을 삽입하여 관객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기법이죠. 때로는 주연을 맡지 못했지만 주연 못지않게 뛰어난 무용수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안무가가 특별히 장면을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디베르티스망입니다. 대표적 디베르티스망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오로라의 결혼 장면, 코펠리아의 마지막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무희, 지젤 1막의 페전트 파드들, 백조의 호수에서 지그프리드 왕자에게 청혼하려고 온 각국의 공주와 일행들의 춤이 있습니다. 호두깎이 인형에서는 클라라가 좋아하는 과자, 사탕, 차 등이 요정으로 변신하여 춤을 추거나 전 세계의 다양한 무용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호두깎이 인형 2막의 디베르티스망은 발레 디베르티스망 중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들의 춤을 보면 꼬마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거든요. 이보다 더 뛰어난 디베르티스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2막 디베르티스망은 여러 나라의 민속춤으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초콜릿 요정이 추는 스페인 춤은 플라멩고와 볼레로로 구성되어 있고, 커피 요정이 추는 아라비아 춤은 당시 최대 커피 생산국이었던 아라비아의 민족적 색채가 듬뿍 드러나 있습니다. 차이 요정이 추는 중국 춤은 아기자기함과 이국성이 두드러지고, 러시아 춤은 힘차고 역동적인 춤곡인 트랩팍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풀피리 춤이라 불리는 프랑스 춤은 발레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하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어색하고 서툴긴 하지만 풀피리처럼 하늘작거리면서 추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어지는 꽃의 왈츠는 사탕요정 시녀 24명이 추는 감성적인 왈츠인데 왈츠 발레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하프 연주로 시작하여 호른의 엄숙하면서도 낭만적인 리듬으로 이어지면서 왈츠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의 아름다운 반주가 더해지면서 악에 대한 승리, 어둠을 몰아내는 빛,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듯 합니다. 여기에 원형, 사각형, 직선, 대각선 등 다양한 동선을 그리며 율동적이고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요정들의 춤이 더해지면 왜 이 곡이 최고의 발레인지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호두깎이 인형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클라라와 왕자의 그랑 빠드데입니다. 그랑 빠드데는 디베르티스망과 함께 뿌티빠가 발명한 대표적 발레 형식인데요. 세 가지 장면을 한 세트로 묶어서 그랑 빠드데 혹은 줄여서 그랑빠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주연 무용수 두 사람이 느린 음악에 맞춰 추는 아다지오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발레리나, 발레리노 각각 솔로로 추는 부분인데요. 발레리노의 바리아시온과 발레리나의 바리아송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짧고 경쾌한 춤으로 자신의 기량을 자랑하는 대목이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빠른 템포로 추는 코다 부분인데요. 여기서 두 사람은 기교와 파트너십에 있어서 최고의 앙상블을 펼칩니다. 이런 그랑빠가 끝나면 객석에선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집니다. 발레리나 발레리노가 그 커튼콜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실 이러한 호응의 전통은 멋진 연기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랑빠가 워낙 힘들고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연 무용수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한 일종의 지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막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는 마지막 군무가 끝나면 잠시 안전 후에 무대는 클라라의 침실로 바뀝니다. 클라라는 다시 아역 배우로 바뀌어 있고 잠에서 깨어난 클라라는 침대에 같이 자고 있던 호두까기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호두까기 인형을 지켜들면서 즐거워하죠.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연은 끝을 맺습니다. 시대마다 발레 스타일이 바뀌고 레파토리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스타일로 아름다움의 기준과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작품이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 아닐까요? 우리에게 호두까기 인형은 변하지 않는 동심과 함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1년 365일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니지만 12월이 되면 어린 시절의 그 흥분과 설렘, 기쁨,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호두까기 인형 한번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한겨울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